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셸리. 편지 1. 영국 세빌 부인께. 상트페테르부르크 12월 11일. 누님께서 그토록 불길하게 생각하셨던 저의 모험이 아무런 사고 없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어제 이곳에 도착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누님께 제가 잘 지내고 있으며 제 계획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랍니다. 저는 벌써 런던에서 한참 북쪽으로 와 있어요. 페테르부르크 거리를 걷다 보면 차가운 북풍이 뺨을 스치는데 그 바람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준답니다. 누님도 이 기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향하고 있는 그곳에서 불어온 이 바람은 마치 그 얼음의 땅을 미리 맛보는 것 같아요. 이 희망찬 바람에 힘입어 저의 공상은 더욱 열정적이고 생생해집니다. 저는 극지방이 추위와 황량함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지만 제 상상 속에서 그곳은 언제나 아름다움과 기쁨의 땅으로 그려진답니다. 그곳에서는 마거린 누님, 태양이 영원히 떠있고 그 거대한 원반은 지평선 바로 위를 맴돌며 끊임없는 찬란함을 퍼뜨리죠. 누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전 항해자들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눈과 서리가 사라지고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사는 지구에서 발견된 어떤 지역보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될지도 모릅니다. 그곳의 동식물과 풍경은 마치 저 미지의 고독한 땅에서 천체의 현상들이 그러하듯 전례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곳에서 나침반 바늘을 끌어당기는 신비로운 힘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번 항해만이 그 기묘한 현상들을 영원히 설명할 수 있게 해줄 수천 가지 천문 관측들을 정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의 일부를 직접 봄으로써 저의 불타는 호기심을 채우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바로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고 위험이나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린아이가 휴일에 친구들과 함께 고향 강상류로 탐험을 떠나는 작은 배에 오를 때 느끼는 기쁨으로 이 힘든 항해를 시작하게 하기에 충분하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이 틀렸다고 해도 지금은 몇 달이나 걸리는 그 나라들로 가는 북극 근처의 항로를 발견하거나 만약 가능하다면 저와 같은 탐험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는 자석의 비밀을 알아냄으로써 제가 마지막 세대까지 모든 인류에게 안겨줄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느꼈던 불안감을 모두 사라지게 했고 제 가슴은 마치 천국으로 이끌리는 듯한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목적, 즉 영혼이 지적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목표만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탐험은 제 어린 시절 가장 간절했던 꿈이었어요. 저는 북극 주변의 바다를 통해 북태평양에 도달하려는 여러 항해 기록들을 열정적으로 읽었답니다. 발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항해 이야기가 우리 좋은 토머스 삼촌의 서재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는 독서를 열정적으로 좋아했어요.
이 책들은 밤낮으로 저의 연구 대상이었고 이 책들에 익숙해질수록 어린 시절 아버님의 임종 유언으로 삼촌께서 제가 뱃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후회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환상들은 제가 처음으로 그 시인들의 작품을 읽었을 때 사라졌어요. 그들의 시는 제 영혼을 사로잡아 천국으로 이끌었죠. 저 또한 시인이 되었고 1년 동안 제가 창조한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호머나 세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시인들의 이름이 모셔진 신전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었죠. 제가 실패했다는 것과 그 실망감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는 누님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사촌의 재산을 물려받게 됐고 제 생각은 다시 예전의 관심사로 돌아섰습니다. 지금의 탐험을 결심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위대한 사업에 제 자신을 바치기로 맹세했던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을 고난에 단련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 차례 북해로 떠나는 고래잡이 배를 따라 나섰고 자진해서 추위, 굶주림, 갈증, 수면 부족을 견뎌냈습니다. 낮에는 종종 평범한 선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수학, 의학 이론, 그리고 해상모험가가 가장 실질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자연과학 분야들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2번이나 그린란드 포경선에서 부선장으로 일했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냈죠. 선장님이 제게 배에서 2번째로 높은 직위를 제안하며 진심으로 남아달라고 간청했을 때 제 능력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마거린 누님, 제가 위대한 목적을 이룰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제 삶은 안락하고 사치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부가 제 길에 놓아둔 모든 유혹보다도 영광을 택했습니다. 격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용기와 결의는 확고하지만 제 희망은 흔들리고 기분은 종종 가라앉습니다. 저는 길고 어려운 항해를 시작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닥칠 위급한 상황들은 제 모든 강인함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사기가 꺾일 때 제 자신의 사기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들은 썰매를 타고 눈 위를 쏜살같이 달리죠. 그 움직임은 즐겁고 제 생각에는 영국 역마차보다 훨씬 더 유쾌합니다. 털가죽 옷을 입고 있다면 추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이 복장을 채택했답니다. 가판 위를 걷는 것과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아 혈관 속 피가 얼어붙을 지경인 채로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겔스크 사이의 우편도로에서 목숨을 잃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2주나 3주 후에 아르한겔스크로 떠날 예정이고 그곳에서 배를 빌릴 계획입니다. 배 주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면 쉽게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래잡이에 익숙한 선원들 중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고용할 생각입니다. 6월까지는 출항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누님, 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성공한다면 아주 여러 달, 어쩌면 몇 년이 지나야
누님과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실패한다면 곧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겠죠. 안녕히 나의 사랑스럽고 훌륭한 마거린 누님. 하늘이 누님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길. 그래서 제가 누님의 모든 사랑과 친절에 대해 몇 번이고 다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애정을 담아 월턴. 편지 2. 영국 세빌 부인께. 아르한겔스크 3월 28일. 이곳은 서리와 눈에 둘러싸여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러가는군요. 그래도 제 탐험을 향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배를 빌렸고 지금은 선원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이미 고용한 사람들은 믿을만하고 용감한 이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는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 부재가 지금은 정말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저에겐 친구가 없어요. 마거린 누님, 성공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 제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것이고 실망감에 휩싸일 때 낙담한 저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을 종이에 적겠지만 그건 감정을 나누기엔 너무 부족한 방법이죠. 저는 저를 이해해주고 제 눈빛에 화답해줄 수 있는 친구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님은 저를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친구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 곁에는 온화하면서도 용기 있고 교양과 넓은 마음을 가졌으며 제 계획을 지지하거나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불쌍한 동생의 단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 열정적이고 어려움 앞에서는 너무 조급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독학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제 인생의 처음 14년 동안 저는 공동 목초지에서 제멋대로 뛰어놀았고 우리 토머스 삼촌의 항해기 말고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을 알게 됐지만 그런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점을 얻을 수 없게 됐을 때 비로소 모국어 외에 더 많은 언어를 익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달았죠. 지금 저는 28살이고 사실상 15살짜리 많은 남학생들보다 더 배운 것이 없답니다. 제가 더 많이 생각했고 제 공상이 더 광범위하고 웅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화가들이 말하듯이 적절한 균형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낭만적이라고 얕보지 않을 만큼 분별이 있고 제 마음을 바로잡아 주려 애쓸 만큼 저를 아껴주는 친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건 다 쓸데없는 불평이겠죠. 넓은 바다 위에서는 물론이고 이곳 아르한겔스크의 상인들과 선원들 사이에서도 친구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 본성의 하찮은 부분과 관계없는 어떤 감정들은 이 거친 가슴들 속에서도 뛰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제 부선장은 놀라운 용기와 진취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영광을, 아니 좀 더 그의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을 미친 듯이 갈망하죠. 그는 영국인이고 교양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국민적, 직업적 편견 속에서도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자질 중
일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래잡이 배에서 그를 처음 만났는데 이 도시에서 그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제 탐험을 돕도록 쉽게 고용했답니다. 선장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온화함과 부드러운 통솔력으로 배에서 유명합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그의 잘 알려진 정직함과 대담한 용기는 제가 그를 고용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고독 속에서 보낸 젊은 시절, 누님의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보낸 제 최고의 시절은 제 성격의 바탕을 너무나 섬세하게 다듬어줘서 배 위에서 흔히 행해지는 야만적인 행위들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극복할 수가 없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결코 믿은 적이 없었고 친절한 마음씨와 선원들이 그에게 바치는 존경과 복종으로 똑같이 유명한 선원에 대해 들었을 때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특히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낭만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평생의 행복을 빚진 한 숙녀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몇 년 전 그는 평범한 재산을 가진 젊은 러시아 아가씨를 사랑했고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을 모으자 아가씨의 아버지가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는 예정된 결혼식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만났는데 그녀는 눈물에 젖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가 가난해서 아버지가 결코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의 너그러운 친구는 애원하는 여인을 안심시켰고 그녀의 연인 이름을 알게 되자 즉시 그를 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미 돈으로 농장을 사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농장 전체를 경쟁자에게 주고 남은 포상금으로 가축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직접 그 젊은 여성의 아버지에게 그녀의 연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제 친구에게 명예로 묶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는 아버지가 완고하다는 것을 알자 자기 나라를 떠났고 옛 여인이 자기 뜻대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귀한 친구로군 하고 누님은 외치실 거예요. 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터키인처럼 과묵하고 일종의 무지한 태평함이 그를 따라다니는데 이것이 그의 행동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한편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얻었을 관심과 동정심을 떨어뜨린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불평한다고 해서 혹은 제가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모르는 제 노력에 대한 위안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해서 제 결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결심들은 운명처럼 확고하며 제 항해는 날씨가 허락할 때까지 지연될 뿐입니다. 겨울은 몹시 혹독했지만 봄은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고 유난히 이른 계절로 여겨져서 아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출항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제게 맡겨질 때마다 제가 얼마나 신중하고 사려 깊은지 누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제 계획이 곧 실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출발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반은 즐겁고 반은 두려운 이 떨리는 감정을 누님께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미지의 땅, 안개와 눈의 땅으로 가지만 알바트로스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제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고대 뱃사람처럼 지치고 슬픈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도요. 누님은 제 비유에 미소 지으시겠지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종종 제가 바다의 위험한 신비에 그토록 애착을 갖고 열정적으로 빠져드는 이유를 현대 시인 중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그 시인의 작품 덕분이라고 생각해왔답니다. 제 영혼 속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는 근면하고 꼼꼼하며 인내와 노력으로 일을 해내는 일꾼이지만 이와 더불어 경이로운 것에 대한 사랑, 경이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제 모든 계획에 뒤섞여 있어서 저를 평범한 사람들의 길에서 벗어나 제가 곧 탐험할 거친 바다와 미지의 땅으로 서둘러 가게 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생각들로 돌아가죠. 제가 광대한 바다를 횡단하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가장 남쪽 고지를 돌아온 후에 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성공을 감히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게 편지를 써주세요. 제 기운을 북돋아 줄 필요가 가장 절실할 때 누님의 편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누님을 정말 다정하게 사랑합니다. 만약 다시는 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애정을 담아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다정한 오빠 로버트 월턴. 편지 3. 사랑하는 누님께 7월 7일. 제가 안전하며 항해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몇 자 적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아르한겔스크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상선을 통해 누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 해 동안 고향 땅을 보지 못할 테니 그 상선이 저보다 더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기운이 넘칩니다. 제 선원들은 용감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듯하며 우리가 향하고 있는 지역의 위험을 암시하며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떠다니는 유빙들도 그들을 낙담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우 높은 위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여름이고 영국만큼 따뜻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토록 간절히 도달하고자 하는 그 해안으로 우리를 빠르게 밀어붙이는 남풍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정도의 상쾌한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편지에 쓸 만한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차례 강풍과 배에 물이 새는 정도의 사고는 경험 많은 항해자들은 거의 기록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죠. 우리 항해 동안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만족할 겁니다. 안녕히 사랑하는 마거리 누님. 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지는 않을 거라 믿어주세요. 저는 침착하고 끈기 있고 신중하게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성공은 반드시 제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길 없는 바다 위로 안전한 길을 개척해 왔고 하늘의 별들조차 제 승리의 증인이자 증거였습니다. 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지만 순종적인 이 바다 위로 계속 나아가지 않겠어요? 무엇이 인간의 단호한 마음과 굳은 의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 부풀어 오르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편지를 마쳐야겠네요. 하늘이 제 사랑하는 누님을 축복하시기를. RW. 편지 4. 영국 세빌 부인께 8월 5일. 우리에게 너무나 이상한 사고가 일어나서 이 편지가 누님 손에 닿기 전에 제가 먼저 누님을 뵐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난 월요일 7월 31일 우리는 거의 얼음에 둘러싸여 배는 사방이 막혀 떠다닐 공간조차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우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다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와 날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배를 멈춰 세웠습니다. 2시쯤 안개가 걷히자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광대하고 불규칙한 얼음 평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신음했고 제 마음도 불안한 생각으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우리의 주의를 끌었고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개들이 끄는 썰매에 고정된 낮은 마차가 반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북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거대한 체구의 존재가 썰매에 앉아 개들을 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으로 그 여행자가 얼음의 먼 굴곡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의 빠른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이 광경은 우리의 놀라움을 넘어선 경이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육지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믿었지만 이 유령 같은 모습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주의 깊게 관찰했던 그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시간쯤 후에 우리는 너울 소리를 들었고 밤이 되기 전에 얼음이 갈라지면서 우리 배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음이 깨진 후 떠다니는 크고 느슨한 얼음 덩어리들과 어둠 속에서 마주칠까 두려워 아침까지 배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갑판으로 올라가 보니 모든 선원들이 배 한쪽에 몰려 바다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썰매였는데 밤사이에 커다란 얼음 조각 위에서 우리 쪽으로 떠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개 한 마리만 살아남았지만 그 안에는 선원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행자처럼 미지의 섬에서 온 야만인이 아니라 유럽인이었습니다. 제가 갑판에 나타나자 선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선장님이십니다. 선장님은 당신이 망망대해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저를 보자 그 낯선 사람은 외국 억양이 섞인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배에 오르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친절하게도 당신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파멸 직전에 놓인 사람, 그리고 제 배가 그에게는 지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과도 바꾸지 않을 구원의 손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북극을 향해 발견 항해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만족한 듯 보였고 배에 오르는 데 동의했습니다.
맙소사, 마거리 누님, 만약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항복한 그 남자를 보셨다면 누님의 놀라움은 끝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팔다리는 거의 얼어붙었고 그의 몸은 피로와 고통으로 끔찍하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참한 상태의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를 선실로 옮기려 했지만 그가 신선한 공기를 벗어나자마자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다시 갑판으로 데려와 브랜디로 문지르고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해 소생시켰습니다. 그가 생명의 징후를 보이자마자 우리는 그를 담요로 감싸고 부엌 난로의 굴뚝 근처에 눕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수프를 조금 먹었는데 그것이 그를 놀랍도록 회복시켰습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틀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고 저는 종종 그의 고통이 그의 정신을 앗아간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저는 그를 제 선실로 옮기고 제 의무가 허락하는 한 그를 돌봤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흥미로운 존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은 대체로 야성적이고 심지어 광적인 표정을 띠고 있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거나 아주 사소한 도움이라도 베풀면 그의 온 얼굴이 마치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비와 다정함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체로 우울하고 절망적이며 때로는 자신을 억누르는 슬픔의 무게에 참을 수 없는 듯 이를 갈기도 합니다. 제 손님이 약간 회복되자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선원들을 막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온전한 휴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그들의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그가 괴롭힘을 당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부관이 왜 그렇게 이상한 탈 것을 타고 얼음 위로 그렇게 멀리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즉시 가장 깊은 우울함으로 뒤덮였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에게서 도망친 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이 쫓던 그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이동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구조하기 전날 개들이 끄는 썰매에 한 남자가 탄 채 얼음 위를 가로지르는 것을 봤거든요. 이 말은 낯선이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그 악마라고 부르는 자가 지나간 길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저와 단둘이 있게 되자 말했습니다. 제가 이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호기심도 자극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사려 깊어서 질문을 하지 않는군요. 물론입니다. 제 어떤 호기심으로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저를 이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자비롭게 저를 다시 살려주셨고요. 얼마 후 그는 얼음이 깨지면서 다른 썰매가 부서졌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얼음은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깨졌고 그 여행자는 그 시간 전에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낯선 이의 쇠약해져가는 몸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전에 나타났던 썰매를 찾기 위해 갑판에 나가고 싶어 안달했지만 저는 그가 대기의 혹독함을 견디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선실에 머물도록 설득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 망을 보고 새로운 물체가 시야에 나타나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이 이상한 사건과 관련된 제 일지의 내용입니다. 낯선 이는 점차 건강이 좋아졌지만 매우 과묵하고 저 외에 누군가가 그의 선실에 들어오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매우 부드럽고 온화해서 선원들은 그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를 형제처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의 끊임없고 깊은 슬픔은 저를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는 더 좋았던 시절에는 고귀한 존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도 그토록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우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거리 누님, 제 편지 중 하나에서 저는 넓은 바다 위에서는 친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정신이 불행으로 꺾이기 전에 제 마음의 형제로 삼았더라면 행복했을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기록할 만한 새로운 사건이 생긴다면 간헐적으로 이 낯선 이에 관한 제 일지를 계속 써내려 가겠습니다. 8월 13일 제 손님에 대한 애정이 날마다 깊어집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제 감탄과 연민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그토록 고귀한 존재가 불행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어찌 가장 사무치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온화하면서도 현명합니다. 그의 마음은 매우 교養있으며 그가 말할 때면 그의 단어들은 가장 정교한 기술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비할 데 없는 웅변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는 이제 병에서 많이 회복되어 계속 가판 위에 있으며 자신의 것보다 앞서갔던 썰매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불행에만 완전히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깊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종종 제 계획에 관해 저와 대화했으며 저는 그것을 숨김없이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제 궁극적인 성공을 지지하는 저의 모든 주장과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제가 취한 모든 세부적인 조치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보인 공감에 쉽게 이끌려 저는 제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제 영혼에 불타는 열정을 표현하며 저를 뜨겁게 달군 모든 열정으로 제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제 재산, 제 존재, 제 모든 희망을 얼마나 기꺼이 희생할 것인지 말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지식의 획득, 우리 인종의 원초적인 적들에 대해 제가 획득하고 전달할 지배권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생사 따위는 지불하기에 작은 대가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어두운 우울함이 제 청자의 얼굴에 퍼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제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들썩이는 가슴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침내 그가 끊어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여, 당신도 나의 광기를 공유하는가? 당신도 그 취하게 하는 독약을 마셨는가?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 이야기를 밝히리니 그러면 당신은 그 잔을 입술에서 내던질 것이오. 그런 말들이 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는 것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낯선 이를 사로잡았던 슬픔의 격정은 그의 약해진 힘을 압도했고 그의 평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의 휴식과 차분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의 격렬함을 극복한 후 그는
자신이 열정의 노예였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경멸하는 듯했고 절망의 어두운 폭정을 억누르며 다시 저를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해 대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이야기는 금방 끝났지만 다양한 생각의 흐름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친구를 찾고자 하는 제 바람, 제 운명이었던 것보다 더 친밀한 공감을 동료 정신과 나누고 싶어하는 제 갈증에 대해 말했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행복을 자랑할 수 없다는 제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낯선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완의 존재들이지만 만약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더 훌륭하며 더 소중한 사람이 우리의 약하고 결함 있는 본성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존재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한때 인간 중 가장 고귀한 친구가 있었고 따라서 우정에 관해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고 세상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으며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얼굴에는 차분하고 깊이 자리 잡은 슬픔이 어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고 이내 자기 선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는 망가졌지만 그 누구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바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지역들이 선사하는 모든 광경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지상에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진 듯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를 지닙니다. 그는 불행을 겪고 실망에 압도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 속으로 은둔했을 때 그는 후광을 두른 천상의 영혼과 같을 것이며 그 원안에는 어떤 슬픔이나 어리석음도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신성한 방랑자에 대해 제가 표현하는 열정에 미소 지으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를 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책과 세상으로부터의 은둔으로 가르침을 받고 세련되었으므로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당신을 이 놀라운 사람의 비범한 장점을 더욱 잘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 뿐입니다. 때때로 저는 그가 제가 아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그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이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직관적인 분별력, 빠르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 판단력, 명확성과 정확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물의 원인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표현의 용이함과 다양한 억양이 영혼을 압도하는 음악과 같은 목소리를 더하십시오. (8월 19일) 어제 그 낯선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월턴 선장님, 제가 크고 비할 데 없는 불행을 겪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때 저는 이 악몽 같은 기억들이 저와 함께 사라지도록 결심했었지만 당신은 저를 설득하여 제 결심을 바꾸게 했습니다. 당신도 한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쏘는 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당신에게 유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과 같은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제 이야기에서 적절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사업에 성공한다면 당신을 인도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당신을 위로할 수 있는 교훈 말입니다. 보통 경이롭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에 대해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자연의 더 온순한 풍경 속에 있다면 저는 당신의 불신, 어쩌면 당신의 조롱에 직면할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연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낼 많은 것들이 이 거칠고 신비로운 지역에서는 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또한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구성된 사건들의 진실에 대한 내적인 증거를 그 연속성에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안받은 소통에 매우 기뻐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불행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약속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가장 큰 열망을 느꼈는데 부분적으로는 호기심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만약 제 힘으로 가능하다면 그의 운명을 개선하고 싶은 강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대답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동정에 감사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제 운명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사건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가 제가 말을 끊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채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여, 만약 당신이 저를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결정됐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 날 제가 한가할 때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저에게서 가장 따뜻한 감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제 의무에 불가피하게 몰두하지 않을 때면 그가 낮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의 말 그대로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제가 바쁘다면 적어도 메모는 해둘 것입니다. 이 원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알고 그의 입술에서 직접 그것을 듣는 저에게는 미래의 어느 날 제가 그것을 얼마나 큰 관심과 동정심으로 읽게 될까요? 지금도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자 그의 풍부한 목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집니다. 그의 빛나는 눈은 그 모든 우울한 다정함으로 저를 응시합니다. 그의 마른 손이 생기 있게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의 얼굴 윤곽은 내면의 영혼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상하고 끔찍할 것이며 그 용감한 배를 항로에서 휩쓸어 난파시킨 폭풍은 무시무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1장 저는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저의 가족은 그 공화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가문 중 하나입니다. 저희 조상들은 여러 해 동안 시의원과
행정관을 지냈으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러 공직을 명예롭고 훌륭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정직함과 공무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모든 지인들에게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조국의 일에 끊임없이 몰두하며 보내셨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찍 결혼하지 못하셨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남편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결혼에 얽힌 사연은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분은 상인이었는데 번창하던 사업이 여러 불운을 겪으면서 가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보포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자존심이 강하고 굽히지 않는 성격이라 예전에 자신의 지위와 부유함으로 유명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가난과 망각 속에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빚을 다 갚고 딸과 함께 루체른이라는 도시로 물러나 아무도 모르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보포르를 진정한 우정으로 사랑하셨고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 그가 물러난 것을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는 친구를 그토록 그들의 우정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이끈 그릇된 자존심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를 찾아내어 자신의 신용과 도움으로 다시 세상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할 희망을 품고 지체 없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보포르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했고 아버지가 그의 거처를 발견하기까지는 10달이 걸렸습니다. 이 발견에 매우 기뻐하며 아버지는 로이스강 근처의 허름한 거리에 있는 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섰을 때 비참함과 절망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보포르는 재산의 파탄 속에서 아주 적은 돈만을 건졌지만 그것은 몇 달 동안 그에게 양식을 제공하기에 충분했고 그동안 그는 상인의 집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무위로 보냈습니다. 그가 생각을 위한 여유가 생기자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사무치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 빠르게 사로잡아 석 달이 끝날 무렵에는 병상에 누워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의 딸은 극진한 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지만 그들의 적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다른 지원의 전망이 없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 보포르는 비범한 정신의 소유자였고 그녀의 용기는 역경 속에서 그녀를 지탱하기 위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일을 구했고 짚을 엮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적은 돈을 벌었습니다. 몇 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었고 그녀의 시간은 그를 간호하는데 더욱 완전히 할애됐습니다. 그녀의 생계수단은 줄어들었고 10번째 달에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 그녀를 고아와 거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마지막 타격은 그녀를 압도했고 그녀는 아버지가 들어와 오셨을 때 보포르의 관 옆에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엾은 소녀에게 보호령처럼 다가왔고 소녀는 자신을 그의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장례 후 그는 그녀를 제네바로 데려와 친척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이 사건 2년 후 캐롤라인은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이에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이 사실은 오히려 그들을 헌신적인 애정의 유대로 더욱 가깝게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올곧은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있어서 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깊이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전 세월에 그는 늦게 발견된 사랑했던 사람의 무가치함으로 고통받았고, 그래서 시험받은 가치에 더 큰 가치를 두려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에는 감사와 숭배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는 나이든 사람의 맹목적인 애정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미덕에 대한 존경심과 그녀가 겪었던 슬픔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하는 수단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됐지만,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그의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우아함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소망과 편의에 따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정원사가 아름다운 외래종 식물을 거친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듯이 그녀를 보호하려고 애썼고, 그녀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에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녀를 둘러싸려 했습니다. 그녀의 건강,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던 그녀의 정신의 평온함조차도 그녀가 겪었던 일들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결혼 전 2년 동안 저희 아버지는 점차 모든 공직을 그만두셨고, 결혼 직후 그들은 약해진 그녀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탈리아의 쾌적한 기후와 그 경이로운 땅을 여행하며 얻는 풍경의 변화와 관심사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첫째 아이인 저는 나폴리에서 태어났고, 아기 때 그들의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들의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매우 애착을 가졌지만 마치 사랑의 광산에서 끝없는 애정의 저장고를 길어 올려 제게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애무와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자애로운 기쁨의 미소가 제 첫 기억입니다. 저는 그들의 장난감이자 우상이었고 그보다 더 나은 존재였습니다. 즉, 하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순수하고 무력한 피조물인 그들의 아이였으며, 그들이 저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저를 선하게 키우고 제 미래의 운명을 행복이나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준 존재에 대해 그들이 빚진 것에 대한 이 깊은 인식에 두 분 모두를 생기 있게 했던 부드러움의 활동적인 정신이 더해져 제 유아기 매 시간 동안 인내, 자비, 자제력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비단실로 인도되어 모든 것이 제게는 하나의 즐거움의 연속처럼 보였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몹시 원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외동아들로 남았습니다. 제가 5살쯤 됐을 때 이탈리아 국경 너머로 여행을 하던 중 그들은 코모 호숫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자비로운 성품은 종종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는 의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이번에는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수호천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자 열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계곡의 구석진 곳에 있는 한 가난한 오두막이 유난히 쓸쓸해 보여 그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 주위에 모여있는 반쯤 벗은 아이들의 수는 최악의 형태의 빈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자 밀라노로 가셨을 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이 거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지만 근심과 노동으로 허리가 굽은 농부와 그의 아내가 5명의 굶주린 아기들에게 부족한 식사를 나눠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의 시선을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훨씬 더 사로잡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혈통인 듯 보였습니다. 다른 4명의 검은 눈에 강인한 작은 불황자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는 마르고 매우 하얗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항상 밝고 생기는 금발이었고, 옷차림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녀의 머리에 뛰어난 왕관을 씌운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맑고 넓었으며 그녀의 파란 눈은 구름 한 점 없었고, 그녀의 입술과 얼굴 윤곽은 감수성과 다정함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그녀를 별개의 종족, 하늘이 보낸 존재, 모든 용모에 천상의 인장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고는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어머니가 이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경의와 감탄의 눈길을 고정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밀라노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독일인이었고 그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기는 이 착한 사람들에게 맡겨져 양육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의 첫째 아이는 막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맡은 아이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고대 영광의 기억 속에서 자란 이탈리아인 중 한 명으로 조국의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언제나 떨고 있는 노예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점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지하 감옥에서 연명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됐고 그의 아이는 고아와 거지가 됐습니다. 그녀는 양부모와 함께 계속 지냈고 그들의 초라한 거처에서 검은 잎사귀에 가시덤불 사이의 정원 장미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밀라노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는 우리 별장의 현관에서 그림 속 아기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가 저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그 모습에서 빛을 발하는 듯했고 그녀의 몸짓과 움직임은 언덕의 샤무아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그 환영은 곧 설명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어머니는 그녀의 시골 보호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아이를 자신에게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스러운 고아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에게 축복처럼 보였지만 신의 섭리가 그녀에게 그토록 강력한 보호를 제공했을 때 그녀를 가난과 궁핍 속에 두는 것은 그녀에게 불공평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신부와 상의했고 그 결과 엘리자베스 라벤자는 저희 부모님 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누이 이상이었고 제 모든 활동과
즐거움에 아름답고 사랑받는 동반자였습니다. 모두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가졌던 열정적이고 거의 경건에 가까운 애착은 제가 그것을 공유하면서 저의 자랑이자 기쁨이 됐습니다. 그녀가 저희 집에 오기 전날 밤 어머니께서는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빅터에게 예쁜 선물이 있단다. 내일이면 그걸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선물로 엘리자베스를 제게 소개해 주셨을 때 저는 어린애 같은 진지함으로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고 엘리자베스를 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보호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제 것으로 말입니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모든 칭찬을 저는 제 소유물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촌이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불렀습니다. 어떤 단어나 표현도 그녀가 제게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즉 죽을 때까지 오직 저만의 것이 될 누이 이상이었던 그녀를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